덕후평.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제임스 길리건 저, 이희재 역, 출판 교양인. 발췌. 일장 삶과 죽음의 문제. 공화당이 집권하면 죽음의 전염병이 번진다. 전염병의 의미 수치. 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유난히 높은 사망률을 가리키는 데 쓴다. 그래서 내가 전염병이라고 말할 때는 폭력치사 발생률이 19.4명이나 20명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최고치였던 26.5명의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다. 또한 3억 명 인구에서 1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폭력치사로 죽는 사람이 해마다 3,000명씩 늘어난다는 뜻이다. 예외 인물 지미 카터와 아이젠하워. 정당 집권기에 일어난 폭력치사의 연간 증가분과 감소분. 공화당 대통령 집권기는 1900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에서 14.5명의 순누적 증가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정반대로 1913년부터 2000년까지 집권하는 동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에서 13.3명의 순누적 감소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공화당 정부 때는 살인율에서 5.4명의 순누적 증가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5명의 순누적 감소세를 보였다. 그래서 공화당 때 폭력치사 발생률 총 증가분은 19.9명, 14.5명 더하기 5.4명이고 민주당 때 폭력치사 발생률 총 감소분은 13.3명 더하기 5명, 총 18.3명이었다. 올해 집 은행의 비유. 불필요한 첨언이다. 아무도 몰랐을까? 2장 자살과 살인의 진짜 범인 불평등. 그는 왜 가족을 살해했을까? 월플리엄스 가족 살해, 그리고 운명의 단어들. 도대체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짓을 하냐고? 불평등이 커지면 살인율, 자살률이 높아진다. 실업률. 지난 세기를 통틀어서 실업률 증감에 따라 자살률과 살인율도 증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저자가 초점을 맞춘 세 가지 변수, 실업, 불평등, 불황. 이 변수와 정당 사이의 관계를 풀고자 한다. 3장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경제에 약한가? 왜 불평등이 공화당 때는 커지고 민주당 때는 줄어드는가?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이다. 1%의 이익 대 99%의 이익. 가능한 이유. 폭력의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이 저지름으로 폭력 범죄가 늘어나면 중상류층과 중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저소득층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나라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대부분 가로채는 것은 상류층이라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배경 설명. 대략 1940년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가장 번영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장 평등하고 가장 비폭력적인 시대를 누렸다. 하지만 1969년에 공화당이 정권을 되찾자 평등 시대는 끝나고 레이건 시대에 와서는 재산과 소득 불평등이 192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폭력치사 발생률 역시 그때 수준으로 높아졌다. 분할 정복, 법원 전략. 옛날부터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수법으로 애용해온 전략을 갈고 다듬은 것이다. 로마 황제들은 이것을 분할 정복이라고 불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방법을 썼을까?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 남부 사회와 정치 생리를 일컬어 법원 전략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그런 수법의 하나였다. 여기서 법원은 위스키가 아니라 남부 부유한 백인 지배층을 프랑스 불보공 왕가에 빗대어 일컫는 말이다. 존슨에 따르면 상류층 백인에게는 남부에서 인종차별이 지속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리했다. 그래야만 못사는 백인이 더 못사는 흑인 집단을 깔보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우월감을 느껴야만 훨씬 재산이 많고 잘 사는 백인에게 질투나 앙심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살해, 대량 투옥 정책. 마약 위반자 중에서도 흑인을 더 많이 투옥시킨다. 살해, 참정권 박탈. 강력범으로 낙인 찍어서 일평생 투표를 못하게 한다. 살해, 인종차별 독려. 인종평등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 인종차별을 하는 단체를 후원한다. 몰랐던 사실. 오늘날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 사설 경호업체에 퍼붓는 돈이 경찰 운영에 드는 돈이 나머지 국민 전체가 방범에 들이는 돈보다 많다. 심리, 흑인, 저소득층의 범죄가 벌어지면 중상층은 못 사는 사람이 이익을 지켜주는 정당을 찍으려고 마음이 줄고, 못 사는 사람도 범죄자에게 덜 엄격한 정당을 찍으려는 마음이 줄어든다. 빈곤도 폭력도 쉽게 식별이 가는 인종 집단과 민족 집단에 집중되므로 공화당은 주류 인종 집단과 주류 민족 집단에 속하면서 소수 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빈민층과 중하류층 유권자들이 품 두려움을 우려먹을 수 있다. 잠언, 가난한 사람은 총을 들고 강도질하지만 부자는 펜을 들고 강도질한다. 상원 의원 찰스 슈머 왈, 공화당은 범죄자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공화당은 인종 문제로 분열될 때만 이긴다. 낙태나 동성애 같은 인종 아닌 문제로 이기려 들면 번번이 진다. 공화당이 범죄를 물고 늘어지는 건 그래서다. 그러면 이긴다. 공화당은 그걸 안다. 이득의 주체, 범죄와 부패를 수사할 때 로마 법률가 키케로는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따졌다. 공화당이 정권만 잡았다면 폭력치사 발생률이 전염병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따져야 한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언뜻 보기에는 자멸적인 정책이지만 그 정당에게, 그 정당이 옹호하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그런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안겨주지 않고서야 그런 정책을 번번이 밀고 나가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율을 끌어올린다. 마약 고찰. 우리가 아는 약물 중에서 실제로 폭력을 저지하는 약이라고, 그래서 폭력을 예방하는 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마초와 헤로인 두 가지인데도 이것들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1968년 공화당의 닉슨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 대마초와 헤로인을 복용하면 점점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대마초 헤로인의 약물 효과에 빠진 사람은 이 약물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덜 폭력적이다. 폭력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유일한 약물, 알코올은 합법이고 남용되는 약물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높고 치명적인 약물, 담배도 합법이다. 그리고 불법 약물하면 자꾸만 폭력이 연상되는 주된 이유도 대마초와 헤로인 때문이 아니라 사법 체제 때문이다. 이렇게 턱없이 비싼 돈을 들여서 폭력을 자극하는 방법이 폭력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실행된다. 이런 약물들을 범죄화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도처에서 횡행하는 폭력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다. 감옥 고찰. 마약 중독자가 중독을 극복하는 데는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약물 남용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치료효과가 높을 뿐더러 투옥보다 비용도 훨씬 싸게 먹힘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범죄와 마약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 덕분에 미국 국민은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나 되는 세금을 허비하고 미국은 사실상 경찰 국가가 되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감률을 기록하고 감옥을 자꾸 지으면서 비폭력적인 마약 중독자들을 투옥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투옥보다 덜 잔인하고 투옥보다 치료 효과가 높은 수단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무조건 감방에 집어넣는다. 재범 예방 효과. 재범을 예방에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프로그램은 단 하나,
교도소에서 학위를 따는 것이었다. 보스턴 대학 교수들은 25년 동안 자원봉사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교도소들에서 대학 과정 수업을 가르쳤다. 25년 동안 모두 200명에서 300명쯤 되는 수감자들이 적어도 학위 이상을 땄는데 이 중 단 한 사람도 새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무언가를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다른 교도소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공짜로 대학 교육을 받으려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박살내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그저 한 주에서 정치인 한 명이 한 행동이 아니었다. 3년 뒤인 1994년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원의 지휘 아래 의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미국 전역의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대학 교재와 학비를 대주는 데 필요한 비교적 소액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없애버렸다. 의도적 정책. 청소년을 성인 교도소에 보내면 청소년 감화원에서 또래들과 지낼 때보다 강간을 당하거나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을, 그것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연구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주에서는 청소년을 성인 교도소로 이송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범죄율과 재범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통과한 법은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공감과 반성. 아이를 심하게 처벌하면 아이는 폭력 성향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일관되게 나온다. 그런데도 미국 사법부와 입법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계속해서 합법화하며 공화당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는 이런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 총기 고찰. 1984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청소년 살인율과 살인 희생률이 3배로 껑충 뛰었다. 이렇게 살인율을 급등시킨 주범은 권총이다. 그런데도 미국 의회와 사실상 모든 주 의회는 강도한테 죽는 사람보다 총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총기 소유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를 거부한다. 공화당은 권총 규제에 반대하는 핵심 로비 집단인 미국 총기협회를 지지하고 미국 총기협회는 공화당을 후원한다. 자살은 정치적인 문제다. 보수당 전략. 우리가 게임 규칙과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임이 아니라 마치 중력의 법칙을 바꿀 수 없듯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굴러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과 시책으로 벌어지는 일과 자살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버티는 것이 보수 정당에게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공화당은 이런 목표를 기가 막히게 잘 이뤄냈다. 4장. 수치심이 사람을 죽인다. 폭력 뒤에는 수치심이 숨어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 얼마나 약하고 무능하고 모자라고 열등하면 수치심을 느끼겠는가 하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사소한 것일수록 수치심이 더욱 커지는 것도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폭력이라는 허세의 가면 뒤로 수치심을 숨기려 든다. 수치심과 자살.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겠지만 그래도 양심과 죄의식이 있기에 분노를 내면화하여 때로는 그것이 자살로 이어진다. 수치심의 윤리와 죄의식 윤리. 수치심의 윤리. 불명예와 치욕이 가장 큰 악덕이고 자부심과 명예가 가장 큰 미덕으로 통하는 도덕체계다. 수치심의 윤리는 우월한 사람이 있으며 그런 사람은 자부심과 명예를 만끽하고 열등한 사람은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위기화된 사회체계를 미화한다. 수치심이 윤리에 젖은 사람은 강자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성향이 강하다. 죄의식의 윤리. 죄가 가장 큰 악덕이고 곧 순결이 가장 큰 미덕으로 통하는 도덕체계다. 죄의식의 윤리는 아무도 남들에게 우월감을 못 느끼도록 평등주의를 옹호한다. 죄의식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자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성향이 강하다.
상극의 두 윤리. 기독교라는 죄의식의 윤리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몹쓸 죄악이 바로 수치심의 윤리에서 가장 큰 미덕으로 통하는 자부심이다. 죄의식 윤리에 젖은 사람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남들에게 끼친 위해에 대해 남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남들이 우리에게 끼친 위해에 대해 남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유대교의 죄의식 윤리 속에서는 속죄의 날에 유대인들은 앞으로 불려나가서 자기들이 전에 괴롭혔거나 죄를 지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며 3번 용서를 구했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거부한 죄인이 된다. 반대로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한테 내 손으로 복수하지 못하는 사람을 명예롭지 못한 자로 보고 복수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치심의 윤리와 죄의식의 윤리는 똑같은 가치 체계지만 가치의 부호가 달라서 이쪽에서는 플러스인 것이 저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평가된다. 참고 이원론 도덕체계. 니체가 구분한 주인 윤리와 노예 윤리일 것이다. 내가 여기서 구분하는 수치심의 윤리와 죄의식의 윤리와 아주 비슷하다. 주인 윤리는 과거 미국 남부 노예 소유주 같은 주인 노릇과 전쟁 복수 사디즘 같은 폭력 전반을 정당화한다. 니체는 노예 윤리를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선언한 기독교 윤리와 동일시한다. 이런 윤리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내밀고 악에 맞서지 말고 나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므로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니체는 말한다. 미국의 윤리. 명예는 수치가 지배하는 정치 문화와 수치심의 윤리에서는 가장 훌륭한 가치며 때로 권력과 부의 이웃사촌이고 어느 정도는 동의어이기도 하다. 오늘날 미국에서 조세 정치과 그 밖의 사회 경제적 주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의는 이런 특성을 반영한다. 평등한 사회인은 폭력이 없다. 일본. 어떤 수치 문화에서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을 때 유발될 수 있는 심각한 파괴와 폭력을 막으려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든지 하는 예의 범죄를 정교하게 제도화해서 혹시라도 남이 모욕을 느낀 일이 없도록 애쓴다. 일본이 그런 경우인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 경제 불평등률과 살인율이 모두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5장. 실직이 늘면 수치심이 커진다.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실업과 수치가 불가분의 관계임은 이런 주제를 다룬 모든 연구와 저작이 한결같이 지적한다. 태도 고찰. 나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다. 이 소리는 결국 아무리 굴욕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말이다. 노인 자살 고찰. 어떤 연령 집단보다 빈곤율이 높았던 노인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배려받아왔었다. 노인들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므로 노인이 쓸모없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정책을 수립해 자살률을 떨어뜨려야 할 것이다. 6장. 보수정당 지지자와 진보정당 지지자. 폭력적인 문화와 덜 폭력적인 문화와의 대립. 미국 총기협회를 보는 시각 차이. 사회적 보수주의자 집단과 기업가 집단의 80%가 이 단체를 긍정적으로 봤고 바꿔부동한 민주당 성향의 진보주의자 집단은 20%만이 이 단체를 긍정적으로 봤다. 폭력은 전염된다. 살인제도 고찰. 정부가 살인을 범하면 비폭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고 만인이 살인죄로 나서면서 무질서가 판을 치고 극형을 통해서 수호하겠다고 되뇌던 법질서 그 자체가 무너진다. 성문, 명예율. 수치 윤리를 집대성한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죄의식 문화의 핵심 도덕률은 한쪽 뺨을 얻어맞으면 다른 한쪽도 내놓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 명예율은
정반대의 처방을 내놓는다. 결투를 하라는 것이다. 갈라치기. 수치심과 폭력 행동을 낳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관행 중 하나가 계급, 신분, 인종, 남녀, 연령, 종교, 출신국 등 사람들을 우월한 쪽과 열등한 쪽으로 가를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 사회 계층의 강화다. 법원 전략.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인구 집단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어떻게 열등한 존재로 몰아가면서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는가다. 대대적인 법원 전략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폭력을 낳는 방안이기도 하다. 권위주의적 인격 대 평등주의적 인격. 수침 문화 재생산. 수치심에 휘둘리는 인격을 만들고 그런 인격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견뎌내기 어려운 치욕을 당하면 자살이나 살인 행위로 치닫기 쉽다. 한편 수치심에 휘둘리는 인격은 수치 문화를 재생산한다. 저자도 기독교인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생명체도 아껴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해서이기도 하지만 인간 생명이 다른 생명체들의 존속에 절대적으로 기대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은 다양할수록 좋다. 긍정적으로 수치심 승화하기.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려면 낡은 방식은 한계가 있음을,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거나 열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고, 감정, 행동 방식으로 바꿔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수치심을 느끼더라도 수치심을 줄이는 수단으로 폭력에 기대지 말고 수치심을 견디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수치심은 야심과 성취의 발판이 되고 지식과 실력을 키우는 자극원이 된다. 나의 교도소 평등 실험, 폭력은 없앨 수 있다. 저자 주장.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할 일은 교도소 안에서도 밖에서도 폭력이라는 파괴적 행동이 아니라 흙이나 뜻깊은 일처럼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수단을 계속 내놓아서 수치심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7장.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살인과 자살은 정치의 풍향계다. 정리. 공화당 집권 폭력, 자살 증가, 집권하는 시간인 길어질수록 심화된다. 정치와 국민의 행복. 살인과 자살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감옥, 폭력학교. 지난 40년 동안 내가 거듭 관찰했고 모든 재범 통계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비폭력적인 사람을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구분 기준. 소득세와 각종 세금의 누진세율을 크게 높이고 실업률과 실업기간을 줄이고 사회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늘리고 경제 성장과 확대를 가져오면서 국민을 두루 풍요하게 만드는 정책 등이 있었다. 책 제목에 답하다. 다른 정치인들보다 더 위험한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좋은 일을 결코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생명을 구하는 정치를 찾아서 인물보다는 정당이 좌우한다. 1900년부터 2007년까지 나온 12명의 공화당 대통령과 7명의 민주당 대통령의 인격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폭력지사에 끼친 영향을 훨씬 분명하게 예측하는 것은 대통령 개개인한테서 나타난 그 어떤 차이보다 대통령의 출신 정당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질 때는 개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속한 정당을 찍는 것임을, 좋든 싫든 그 정당과 결부된 모든 이념을 보고 투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링컨의 맨 얼굴. 공화당이 처음으로 낳은 대통령이자 가장 위대한 공화당 대통령인 에브러함 링컨은 노예제를 폐지하여 미국의 사회사, 정치사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평등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공화당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링컨이 죽고 나서는 진보와 평등의 정당에서 반대로 반동과 불평등의 정당으로 점점 뒷걸음질 쳤다.